그 다음에는 이제 2학기 수학 평가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요 수업 말미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 수업 진행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과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모임입니다. 모임.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되게 많이 접했던 거예요. 근데 용어를 집합이라는 걸로 안 쓸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로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이 32명이거든요. 그러면 32명이면 그 32명이 하나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32명 이렇게 똑똑똑똑 있겠죠.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 원소는 무엇이냐? 원소는 여기에 이제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사람처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32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원소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사람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각각을 전부 다 원소라고 해요. 얘도 원소, 얘도 원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쌤이 좀 약간 수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한 거고.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들의 모임. 이렇게 주제를 내가 선정했다라고 쳐.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10까지 가겠죠. 2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둔 거. 요 전체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치환도 합니다.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요. 대문자 A 또는 대문자 B 또는 대문자 C 뭐 이런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쓴다. 그 안에 이 멤버들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 그죠? 4, 6, 8, 10 요 각각을 전부 다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을 표현할게. A, B, C, D, E 이렇게.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은 뭘로 표현해요? 원소들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 집합 자체를 표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도 중요해요. 중괄호 씁니다. 소괄호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러면 여기 문제 1번 보면서 바로 한번 해볼까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들을 구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이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집합이 아닌 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쌤이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정한 것들 보면 그러니까 10 이하의 자연수 짝수들의 모임 그러면 여러분들 2, 4, 6, 8, 10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집합으로 표현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고 좀 되게 두루뭉실하게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추상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근데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다 이런 것도 집합은 됩니다. 뭐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도 표현해요. 원소 자연수 무한계잖아요. 그래서 개수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자 문제 1번 봅시다. 첫 번째 10 이하의 홀수들의 모임.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중괄호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서 표현한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형태로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에서 100 사이의 자연수 하면 1부터 100까지 써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한 형태도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조건 제시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건 제시법은 좀 이따가 사례가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추운 나라의 모임이야. 이것 좀 불명확하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러시아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또 중국 저기 되게 북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네가 춥네 내가 춥네 막 이러겠죠. 이런 거는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죠. 뭐 베스트 11 뽑으면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걸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요. 정말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 x 곱하기 x-1은 0의 해의 모임. 그치? 그래서 x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 이거 실제로 해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는 진리집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원소를 표현하는 법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냥 문제 풀면서 하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 지금 삼지창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 거. 이게 이제 그 원소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부등호랑 방향 똑같아요. 큰 쪽이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보니 2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다. 대문자 A. 그러면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원소 나열법. 그러면 대문자 A는 1, 2, 3은 안 되고 4, 5, 6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20 이렇게 되겠죠. 맞냐 이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면 5가 A의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럼 5가 이렇게 있죠? 원소입니까? 원소가 아닙니까? 원소죠.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5가 A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소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2번 6 같은 경우에는 A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같지 않다 표현할 때도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랑 원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도 원소가 되고 15는 원소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이제 그 집합의 원소가 맞다 아니다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여기가 이제 쌤이 얘기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건 제시법이에요. 두 개마다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굉장히 잘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둘 다 아마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가지 다 방법으로 쓰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장단점, 그러니까 딱 해보면은 장단점 느껴질 겁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뭘로 할 거냐 하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의 들의 모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면 이 녀석을 뭐 A, 대문자 A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A는 2, 4, 6, 8, 10. 힘들죠? 네, 이렇게. 그래서 총 50개를 써야 돼요. 그죠? 일단은 쌤이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원래 같으면 원소나열법 쓸 때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제시법으로 써볼게요. 자, A라는 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스몰 a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A는 100이야 자연수 중 짝수. 이렇게 쌤이 설명을 붙이고 이제 집합을 닫을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글, 그쵸? 설명글을 할 때는 들어가는 원소 표현하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표현하죠. 요거 읽을 때 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바 할 때 그 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일단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을 딱 봤을 때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은 원소가 되게 많은 녀석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거 한 10개 정도까지는 또 참고 쓸만해. 근데 사실 10개도 공부하다 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한 3, 4개 정도, 5개 정도는 쓰겠지만. 근데 이제 조건제시법은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은 없죠. 그렇죠? 거의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이 녀석을 거의 가지고 와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건제시법이 편합니다. 그치? 그냥 표시하는 거는. 근데 조건제시법의 단점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 설명글하고 봐 이런 거 표현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모르면 헷갈려요. 그리고 조건제시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글로만 표현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 원소 나열법은 어때요? 직관적으로 탁 들어오죠. 아, 2, 4, 6, 8, 10. 그러니까 편하단 말이야. 근데 조건제시법은 일단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조건제시법의 단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서로를 굉장히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꼭 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한번 해볼까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바꾸어서 표현해보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6,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12의 약수들이죠. 그래서 A를 어떤 원소 스몰 x, 나는 x라고 할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x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요 1도 x, 2도 x, 3도 x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x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요 x는 12의 약수, 이렇게 설명글을 써주고 집합 중괄호를 닫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x자리에 12의 약수들이 다 들어가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자, 30 이하의 6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써보죠. 이 x는 30 이하의 6의 배수. 그러면 6, 12, 18, 24, 30 하고 괄호 이렇게 딱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소가 5개 정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소나열법이 훨씬 편합니다. 조건제시법보다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원소나열법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벤다이어그램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은 알죠? 좀 들어봤죠? 그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들어보지 않았으면 지금 보면은 큰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쉽게 잘할 수 있어요.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먼저 그 쌤은 주로 원소나열법으로 좀 표현해 볼 겁니다. 조건제시법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A는 소수, 그러니까 0. 얼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약수의 개수가 2개인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 소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5, 7,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좀 밑으로 뺄까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약간 안녕하설법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요. 벤다이어그램. 그러면 여기 지금 A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 A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집합 A라는 집합 안에 2, 3, 5, 7, 11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 3, 5, 7, 11 이렇게 랜덤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이 녀석의 해집합, 해집합 또는 해집합이라고도 합니다. 그 녀석을 B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먼저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XX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B라고 했으니까 B라고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요 영어 철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 하고 싶은 대로 제시가 돼서 나오겠죠. 근데 주로 A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해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4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1, 4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뭐 4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 그려보죠.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일치를 시켜 주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에 있는 요 문자, 그다음에 원소 나열법 또는 이제 조건 제시법에서 제시한 게 요 문제에서 제시한 거랑 문자는 꼭 맞춰줘야 됩니다. 막 내 마음대로 막 다른 문자로 바꿔서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뭐 마이너스 1, 4 이렇게. 콤마도 찍을 필요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게 벤 다이어그램. 참 쉽죠? 그 다음에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형광펜 칠하시고 별표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뭐냐면 경우의 수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뭐 알기는 알 텐데 제대로 나오는 것은 이제 고3 때 배우게 되는 요 확률과 통계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전은 이제 이렇게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또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 또는 뒷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옆면이라고 자기는 소림축구 봐가지고 옆면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옆면은 안 칩니다. 보통 앞면하고 뒷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면 또는 뒷면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부르냐 하면 두 가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사위.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죠, 보통? 물론 뭐 면의 개수가 더 적은 또는 더 많은 주사위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1부터 6인 정육면체 주사위로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형태의 주사위면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경우의 수를 6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 의미는 알겠죠? 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수 세는 방법.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그 확통에 나와요. 앞부분에 경우의 수 하면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미리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야. 되게 쉬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학교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집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마치고 코인 노래방을 갔다가 집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니까. 근데 학교에서 코인 노래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에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코인 노래방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총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 빨간색 길로 갔다라고 쳐봐. 이 빨간색 길로 간 다음에 이 길로 가도 되고 가운데 길로 가도 되고 아래 길로 가도 되죠. 지금 빨간색의 경우 한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요 빨간색 길로 가기가 싫은 거야.
이 파란색 길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파란색 길로 먼저 코인 노래방 갔을 때 집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총 여기 세 가지, 위에 거 세 가지, 밑에 거 세 가지 해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길의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지. 길의 개수가 좀 늘어나면은 하나하나 해보기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앞부분에 길 몇 개가 있어요. 학교에서 코노 갈 때의 길이 2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코인 놀이방에서 집으로 갈 때 길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코너를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해주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곱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쌤이 왜 굳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확통의 내용까지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 하면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형태로 기억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 얘기할게요. 아씨, 원소의 개수네.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얘기한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쌤이 얘기한 건 그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개수에 시우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원소의 개수는 되게 쉽죠?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A의 원소의 개수 3개죠. 이건 쉽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small n 괄호하고 A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때 요 n은 넘버에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A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요거를 할게요. 뭐 약간의 선행이 돼버렸는데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지금 여기 쌤이 제시된 요걸로 해볼게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뭐 문자는 뭐 B 이렇게 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A랑 B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C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나는 BC 하고 싶은데 그래서 BC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뭐 C 이렇게만 따로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D로 두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몰 ABC A 집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인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B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C만 있는 거. 이것들이 일단 ABC의 원소가 1개짜리인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AC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 집합 ABC의 또는 대문자 A의 집합의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BC 이렇게. 이건 뭐 부분집합할 때 이렇게 3개 감싸가지고 나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표현 가능하냐면요. 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 보세요. 난 좀 독특한 케이스야. A랑 B랑 C가 다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부분집합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겠죠. 맞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아무것도 안 쓴 거를 우리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빈 공간인 거야. 여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녀석을 우리는 공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괄호 써놓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뭐 이렇게 막 펜 흔들다가 잉크가 똑 떨어져 버리면 다른 걸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이입니다. 파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상식 이거랑 이거 둘 다 한글로는 파이예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파이, 이 녀석은 파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구분 발음은 구분됩니다. 한글은 구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파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집합 ABC의 부분집합들을 봤더니 공집합 A인 거,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거, AB, BC, CA, ABC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이구 왜 이러지? 여기 있는 녀석들의 개수를 셀 거야. 몇 개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여기 A였던 걸 한번 봅시다. 여기 A를 보면 지금 여기 원소 A, B, C 중에 뭐가 쓰이고 뭐가 안 쓰였죠? A는 쓰였고 B랑 C는 안 쓰인 거지. 마찬가지로 이 B 부분을 보면 B는 쓰였지만 A랑 C는 안 쓰인 거죠. C도 마찬가지. 그 B, C를 보면은 A는 안 쓰였지만 B랑 C는 쓰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A, B, C 이렇게 있다면 이거 부분집합을 구할 때 A가 쓰일 때도 있고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쓰일 때도 있고 A가 안 쓰일 때도 있다는 거야. B도 마찬가지로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고 C도 쓰일 때도 있지만 안 쓰일 때도 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전부 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2가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이 부분집합이라는 걸 만들려면 원소 A, B, C를 연속적으로 활용해서 또는 동시에 활용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다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오케이? 그래서 써봤더니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8하고 똑같아지죠.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여기 있는 개념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예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그럼 봐봐. 지금 원소 1이 항상 포함된 부분집합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아니면 뭐 1, 3 뭐 이렇게 있겠고 뭐 1, 2, 4 이런 것들을 다 카운팅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까랑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1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부분집합 찾을 때. 그러면 1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던가 안 쓰던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문제에서 1을 무조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써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2, 3, 4는 각자 전부 다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 두 가지씩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할 때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책에 보면은 막 2의 4제곱 빼기 1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쌤이 알려준 방식으로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이 부분집합의 개념을 내가 미리 개수 구하는 것까지 미리 이제 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 프린트 1번은 다 했고요. 이 필기 한 거는 쌤이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할 거 하나 안내하고 수업 마칠게요. 쌤이 무엇을 안내할 거냐? 이거 좀 껴볼까요? 자,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 이때예요. 10월 20일부터 23일. 썼죠? 동아리 전일제는 참고로 취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됐어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어. 어때? 여기 보면 행복할걸? 소리 질러. 서스럼 없습니다. 2학기 때는 다 객관식이에요. 짱 좋죠? 여러분들 네 수학도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원래 1학기 때 우리가 그 프린트물 여러분들 서술형은 요 수행평가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 필기시험에서는 서술형 없앴습니다. 그 수행평가에서 저 수리 논술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필평가에서 논술 그 서술형으로 풀 어떤 그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 그게 없어졌어. 1학기 때 여러분들 저거 했었잖아. 그 프린트물 그 필기 해가지고 쌤한테 제출해서 포트폴리오 점수 넣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트물에 열심히 필기를 써서 쌤한테 제출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가산점은 드릴 겁니다. 뭐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가산점은 쌤 역량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끼리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알겠죠? 서술형 없어서 실망했나요? 좀 야 1반은 이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던데? 우리 2반은 1등반이라서 그런가 서술형이 있는 걸 더 좋아하네요. 역시 아무튼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학기 때는.